이달 말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이 만날 것으로 보인다. 자, 최진계 생존경제는 계속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요. 왜? 지금 가장 여러분들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이제 궁금해지시는 거는, 야, 올해 생각보다 경제가 되게 좋을 줄 알았는데 별로 좋지 않았는데, 내년에 진짜 완전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이거 굉장히 궁금하시죠? 그럼 경제 지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금리입니다. 근데 요번에 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또 동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야, 미국은 그렇게 금리를 올린다는데 우리 이렇게 안 올리다가 나중에 확 올리게 되면 그 충격이 엄청나지 않을 것인가. 가계부채 엄청나다는데 그거 폭발하고, 그 다음에 금리 오르게 되면 당연히 뭐가 가격이 떨어지겠습니까? 주가와 부동산이 떨어지겠죠. 야, 내가 갖고 있는 주식,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고 설령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부동산이 없는 서민이라도 부동산 경기가 급락하는 거는 절대 좋을 리가 없습니다. 굉장히 두렵죠, 어떤 의미에서는. 자, 그걸 단초리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요번에 왜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동결을 했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라는 데인데 거기에 두 분은 금리 인상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 근거들을 우리가 쫓아가 봤을 때 굉장한 실마리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먼저 그러면 도대체 왜 금리를 동결했을까요? 자, 먼저 금리를 갖다 인상하고 인하했을 때 봐야 될 변수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변수는 뭐가 되겠습니까? 자, 금리를 결정하는 기관은 어디죠? 그렇죠. 우리 어디가 되겠습니까? 볼 것도 없이 금리를 결정하는 기관은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이 살린 목적은 뭐다?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물가 안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물가보다는 이렇게 들어가셔야죠. 물가보다는 왜? 물가는 큰 변화가 없었거든요. 원래 물가를 봐야 되는데 물가는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뭐가 되느냐? 하나는 성장과 두 번째 고용이라는 것을 갖다 주요한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요 측면, 자, 다시. 그럼 이제 금리를 볼 때 기본적으로 보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가. 근데 최근에 뭘 보고 있다? 물가보다는 성장과 고용을 보고 있다. 자, 먼저 성장부터 바라보죠. 한국은행에서 기존 전망치죠. 언제를 바라보는? 2018년을 봤다가 2018년 올해예요. 올해 경제 전망이 어떨 거냐고 그랬는데 이전까지 여러 기관 중에서 제일 잘 맞춘 기관이 어딘지 아세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이에요, 여러분. 삼성경제연구소 아니에요. 한국은행이 제일 잘 맞췄습니다. 한국은행이 근데 이번에 뭐라고 그랬냐면 기존 전망치를 2.9에서 이번에 2.7로 내렸죠. 이건 굉장히 드문 겁니다. 0.1% 내린 것도 아니라 0.2% 내렸으니까 한국은행이 어떻게 보면 솔직한 반성을 한 거예요. 올해 우리가 2.9쯤 될 줄 알았는데 2.7이 됐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전망치를 내렸습니다. 근데 한국은행만 그런 건 아니죠. 왜? IMF에서도 내렸고요. OECD에서도 내렸습니다. 자,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경제가 어렵다라는 얘기죠. 근데 금리를 올린다고요? 쉽지 않죠. 아주 단적으로. 왜? 이걸 요번에 발표했잖아요. 그러면 경제 성장률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금리 올릴게요. 이게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건 또 뭐가 되느냐? 아까 성장과 더불어서 하나 더 뭐 본다고 그랬죠? 고용 본다고 그랬죠? 고용은 이건 뭐가 되는 거냐면 한국은행이 원래 2018년에 취업자 수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를 전망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1월 달에 발표할 때는 올해 신규 취업자 수가 한 30만 명 정도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번 달에 발표한 거는 9만 명밖에 증가하지 않을 거라고 발표한 겁니다. 물론 그 중간중간 발표할 때마다 계속 떨어졌지만 어쨌든 엄청난 수치죠. 자, 그러면 성장도 어려운데 지금 고용도 어떻다?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고용 없는 성장이라면 그건 하면 차라리 낫다라는 거예요. 우리 왜 최근 경제 들어서 뭐 했습니까? 성장은 하는데 고용이 없다. 고용 없는 성장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다? 성장도 좀 부진한데 고용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금리를 올린다? 이거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거죠. 자, 거기다 이제 결정적으로 물가입니다. 물가가 1.9%, 요때 조금 올랐지만 이건 여러분 뭐가 되느냐? 올여름 어땠어요? 미친 듯이 더웠죠. 그럼 여러분 뭐가 올라가게 됐습니까? 농수산물 가격이 올랐죠. 두 번째, 요번 여름에 차례 여러분 무슨 대란이 일어났었습니까? 난리 났던 거.
전기. 그래서 전기세 한시적으로 뭐 해줬습니까? 인하해주고 그랬죠. 근데 어쨌든 농수산물 가격과 최근 원유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싸졌어요? 비싸졌어요? 비싸졌죠. 그래서 농산물 가격과 최근 원유 가격이 비싸짐에 따라서 물가가 오르는 거로 보이고 있지만, 하지만 농산물은 이렇게 비쌌다가도 금방 뭐 할 수 있습니까? 떨어질 수 있죠. 원유도 이렇게 올랐다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진짜 한국은행이 중요하게 여기는 물가 지표라는 거는 이런 소비자 물가도 중요하지만 본격적으로는 농산물 가격이나 원유 가격을 뺀 근원 물가 지수를 제일 중시 여기고 있습니다. 근원, 루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건 1.0%밖에 안 올랐어요. 그리고 한국은행 원래 물가 목표가 2%입니다. 이렇게 치더라도 이거 8월만 그런 거지 현재 물가 목표보다는 낮아요. 자, 물가 목표보다는 낮은 물가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성장도 시원치 않고 고용도 신차한데 한국은행이 물가를 올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물가가 아니라 뭐를 올릴 이유가? 금리를 올릴 이유는 전혀 없다. 그래서 현재 한국은행은 사실은 금리를 올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금리를 갖다 올릴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 견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예전에는 다 동결할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동결할 거라는 예상치는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5개, 7개 증권사에서도 10월 동결은 대부분이 올해는 동결하지만 11월에는 인상할 거야 라고 예상하고 있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금리를 올릴 이유가 없는데 왜 올려? 라고 물어보죠. 왜 올립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미국과의 금리 차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느냐면요.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습니다. 금통위는 여러분 몇 명으로 구성된다? 7분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가 있고 한국은행 부총재, 이건 당연직이시죠.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나머지 5분들이 추천을 받은 7분이 그래서 5명 이상이 출석을 해서 과반수 이상 찬성을 해서 금리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남은 게 이제 다음 달 11월이죠. 근데 이 중에서 2분이 이번에 뭐 했다? 금리를 인상하자고 발표하셨습니다. 자, 그 2분의 의견 중에 제일 대표적인 분이 이희령 의원님을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우리 경제의 자중 손실이 확대되고 있다. 무슨 개소리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 이런 그래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여러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암흑의 세계죠. 자, 어쨌든 금리를 소폭 향상 적용한다면 금융 불균형 확대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 우리 이주연 한국천연청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금융 불균형을 완화하겠다. 여러분 포인트는 이겁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국 경제의 고용과 그 다음에는 성장과 물가를 봐서는 금리를 올릴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지금 발생한 거는 금융 불균형이다. 금융 불균형은 뭐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금융 불균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금리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한국은행에서 말하는 금리는 무슨 금리라고 그래요? 다 들어보셨어요? 무슨 금리? 기준금리죠. 그럼 무슨 금리도 있어요? 시중금리.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가 금융 불균형하면 여러분들이 꼭 미국과 한국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기준금리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금리가 있느냐? 시중금리라는 게 존재하는 겁니다. 기준금리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건 국가가 결정하는 거죠. 어쨌든 한국은행이지만 이건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이건 시장이 결정하죠. 이거 차이 격차가 여러분 뭐예요?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차이 격차가 너무 크면 괜찮아요. 문제가 발생해요. 문제가 발생하죠. 그거를 갖다가 아까 봤던 자중 손실 혹은 사중 손실. 왜냐면 그게 데드 웨이트예요. 데드가 죽다이잖아요. 웨이트, 데드 웨이트 손실이라고 그래요. 왜? 시장에서 정하는 가격하고 정보가 어떤 물건이 있는데 시장에서 정하는 가격하고 정보가 정하는 가격이 여러분 차이가 발생합니다. 괜찮아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국가에서는 기준금리를 갖다가 1%로 때려버렸어요. 그런데 시중금리는 여러분 5%가 발생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다 무슨 일 해야 돼요? 기준금리가 1%라서 정부가 여러분한테 1%로 돈 빌려준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대출해야 안 해요? 무조건 다 대출해야 되겠죠. 대출해서 뭐 사시면 되겠습니까? 집 사시면 돼요. 집 사신 다음에 여러분 시장에서 결정되는 금리는 뭐가 여기서 결정됩니까? 월세는 무슨 금리로 결정돼요? 시중금리로 결정되죠? 그러면 다 집 사갖고 다 뭐 하면 돼요? 렌트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럼 괜찮아요. 돈 왕창 벌어요. 왕창 벌죠? 자,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뭐가 발생합니까? 모든 자원이 부동산으로 가죠. 그죠? 모든 자원이 어디로 갑니까? 부동산으로 가죠. 예를 들면. 그래서 여러분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기준금리와 시중금리가 너무 차이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첫 번째 포인트라고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금융 불균형이라는 말이 뭔지 알겠시겠죠?
뭐 예를 들어서 사중손실, 가중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다 모르셔도 돼요. 한마디로 해서 정부가 결정하는 금리와 시장금리, 두 번째 한국 정부가 결정하는 금리와 세계에서 결정되는 금리, 이 두 개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총체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머릿속에 다시 한번 넣으셔서, 그래서 뭐가 되느냐, 코픽스 금리죠. 이거는 시중은행이 내가 돈을 갖다, 저 앞에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 제가 금리했던 거. 시중 8개 은행이 내가 이 돈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빌려주기 위해서 내가 빌려온 금리예요. 그럼 이거 무슨 금리가 되겠습니까? 시장 금리죠. 요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 이해하시겠죠? 이게 본질이에요. 미국과의 금리 차이도 문제가 있지만은 실제로는 시장 금리와 그 다음에 정부의 기준 금리 차이가 너무 벌어지고 있다. 이러면 자원에 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예, 왜곡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앞으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딱 바라보시면은 물론 우리하고 미국하고 금리도 뭐가 되고 있어요? 역전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논리가 나오죠. 내년에 한국 경제가 엄청 위기가 발생할 거야. 왜? 이미 뭐가 돼야 됐어? 금리가 역전돼서 한국의 자본이 뭐가 되겠습니까? 다 뭐 된다 그러죠? 유출될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그 논리의 근거는 무엇이냐라부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논리의 근거는 뭐가 되는 거냐? 이렇게 해서 자본 유출이 될 거라고 그러는데, 제가 여러분 그 걱정은 정말 기우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항상 역사에 새로운 건 없다고 그러죠. 우리 금리 역전 요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네. 요번이 세 번째예요. 금리 역전이. 세 번째예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 있었느냐? 첫 번째가 99년에 있었고요. 두 번째가 2005년에 있었습니다. 이 두 번 다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높았어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건 그때마다 자본 유출 없었어요. 정말 재밌죠. 우리 진짜 자본 유출이 있었을 때는 다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낮았을 때예요. 금리 역전됐을 때 자본 유출 없었어요. 그냥 경험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근데 그게 99년에도 그랬고 20여 년 전에도 그랬고 2005년에도 그랬어요. 왜? 기본적으로 금리라는 건 역전됐다는 건 그 나라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금리만 가지고 여러분 자본이 유출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논리의 근거는 뭐가 되느냐? 이렇게 가보시면 돼요. 실제로 요번에도 그래요. 자, 요렇게 보시고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죠. 봐라, 9월 달에 돈이 확 빠져나갔잖아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9월 달에도 돈 들어왔어요. 다만 9월 달에 채권 만기 상환액이 9월에 집중됐기 때문에 잠깐 적자로 표를 보여줬을 뿐이지, 금리가 역전된 기간에도 우리나라엔 지금 현재 자본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금리 역전에 따른 자본 유출설은 굉장히 기우일 수 있고 또 한편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논리가 나오는 이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금리가 경제의 반이에요. 금리를 모르면 경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금리가 여러분 가장 경제를 이끌어가는 동력이에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세계 자본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리 선생님이 워렌 버핏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생각만 하면 어때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러나 선생님 워렌 버핏 때문에 그렇게 검소하게는 안 살겠죠. 그죠? 럭셔리하게 사실 텐데, 투자하는 건 두 개 다 투자할 수 있어요. 선진국 아닌 무슨 국? 개도국에 투자할 수 있죠. 선진국에 왜 투자합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안정성 때문에 투자하죠. 개도국에 왜 투자해요? 그렇죠. 자, 이전까지 대한민국은 뭐의 리더다? 우리가 무슨 선진국의 리더예요. 정신 나갔어요. 우리가 무슨 리더였어요? 개도국의 리더죠. 그러면 한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국제자본이 뭘 보고 투자했다? 수익성을 보고 투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금리가 낮아져요. 그럼 무슨 성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수익성이 확 떨어지죠. 그러니까 한국이 금리 역전됐을 때 한국은 개도국의 리더로서 국제자본은 한국 자본의 수익성을 붙들고 투자를 했는데, 금리가 역전된다면 우리 수익성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한국에 대한 투자의 메리트가 없어지니까 돈이 확 빠져나갈 거라는 그런 기본적인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틀린 논리는 아니지만 굉장히 일면적인 논리죠. 왜? 국제자본은 그렇게만은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금융시장의 안정성도 보고요. 그냥 그 나라가 안정됐느냐가 아니라, 국가는 안정되어 있지만 금융시장은 불안한 나라들도 많죠. 예를 들면 중국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라는 안정되어 있을 수는 있지만 왜? 중국 은행들 뭔가 불안해 보이죠. 그 말씀 이해가시잖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됐습니까? 성장률이라든가 투자 방식, 돈을 빌려준 거냐? 아니면 주식으로 투자했느냐? 채권으로 투자했느냐? 그리고 그 나라의 환율 등을 갖다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수출도 견조하고 안정적인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고요. 포트폴리오상의 투자지 대출이 아닙니다. 그리고 환율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자본 유출이라는 건 굉장히 단선적인 드라마의 예상이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한미 간의 금리 격차에 따라 우리도 금리를 따라 올릴 수밖에 없지만 그 요인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요인은 바로 정부가 말하는 기준금리와 시중금리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앞으로 금리는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앞으로 금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한국은행이 11월에 아마 올릴 겁니다. 그리고 한두 차례도 올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계속 올리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왜?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시 금리를 올릴 때는 뭘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두 가지라는 게 머릿속에 내셨죠. 금리를 올릴 때는 첫 번째로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이거 보셨죠? 예. 이게 플러스 알파인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예. 뭐 보고? 물가, 그 다음에 성장. 제일 중요한 건 물가예요. 그 다음에는 성장과 고용을 보고 금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순수한 금리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고 그 외에는 뭐가 발생하면? 금융 불균형이 발생하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금융 불균형은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로 발생할 수 있다. 하나는 뭐와 뭐의 차이? 시중금리와 뭐의 차이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기준금리의 차이. 두 번째는 국제금리와 한국 기준금리의 차이. 이 두 가지 차이 때문에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어떤 걸 봤을 때도 A가 본질이에요? B가 본질이에요? 그럼요. 본질적으로는 지금 금리를 인상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금리를 팍팍팍팍 올라간다. 그건 뭐가 돼요? 어떤 일도 사람이 변하면 본질이 변해요. 현상이 변하는 거예요. 그죠? 중요한 요인, 이게 변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왜? 내년도 전망치가 이래요. 한국에서 내놓은 게. 원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2019년 전망치가 2.8%였는데 2.7%로 떨어뜨렸어요. 고용도 29만 명 예상했는데 지금은 16만 명 예상해요. 다 제일 중요한 건 물가가 오히려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측면에서는 금리를 인상할 요인이 있다 없다? 한국은행이 없어요.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금리 인상 요인이 없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더라도 그건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결론을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진짜 금리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남은 요소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이 두 가지 요소잖아요. 그럼 이 두 가지 요소도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첫 번째는 이렇게 가는 거죠. 왜? 미국도 자, 다시 첫 번째도 이렇게 가는 게 미국도 내년에 여러분 지금 현재 뭐가 나오고 있어요? 생각보다는 금리를 많이 올리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죠? 그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차이도 여러분 어떻게 된다?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진다? 커지긴 하겠지만 예상보단 커지지 않을 거로 보여지는 거죠. 두 번째는 현재 시중금리 여러분 얼마까지 갔습니까 이미? 예, 여러분 은행 주택담보대출 몇 프로까지 갔어요? 4.77까지 갔어요. 제일 비싼 거로 얻으면. 그럼 여러분 거기서도 올라서 7%, 8%까지 간다?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 박살납니다.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앞으로 분명히 금리 인상 요소는 있지만 두 가지 전제하셔야죠. 이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거라 크게 오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 요소들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차이를 갖다 더 크게 벌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내년도 금리 인상이라는 건 한국은행에서 2번에서 3번 정도 0.5에서 0.75까지 정도가 되면 아마 한국은행으로서는 그것도 천천히 시그널을 보면서 가지 않을까라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전망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을 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물가를 보고 하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물가가 기본적으로 너무나 안정세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성장과 그 다음에는 고용 상태를 봤던 거고요. 그게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본질적 요소입니다. 근데 그거 외에도 금리를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는 우리는 금융 불균형을 얘기하는데 금융 불균형이라는 거는 시중금리와 그 다음에 무슨 금리? 기준금리와의 차이점. 이게 너무 커지면 뭐가 발생한다 그랬습니까? 자원 배분의 왜곡이 발생한다. 기억하시겠죠?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국제금리와 한국금리의 차이다. 근데 국제금리와 한국금리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 올라가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자본 유출이 바로 발생해서 나라가 망할 듯하다? 이건 전혀 근거 없는 얘기고 과거에도 그러지 않았다라는 말씀드리고 미국 경제도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금리를 올리기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변수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기는 어렵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금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이해하고 하시면은 항상 올바른 해안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헛된 뉴스, 헛된 정보에 흔들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스스로 경제를 이해하고 파악하실 때 여러분 스스로가 경제의 주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최진계 생존경제는 다음에도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